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번역서인데요. 제 채널 이름과 관련이 있는 챈들러, 바로 레이먼드 챈들러의 사실상 마지막 장편 소설 기나긴 이별이 이번에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의 252번째의 책으로 새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서점 챈들러의 이 챈들러는 바로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주로 미국의 LA 또 헐리우드에서 작품 활동을 한 레이먼드 챈들러의 그 챈들러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제 초창기 영상에 레이먼드 챈들러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해서 다룬 게 있는데요. 좀 부끄럽지만 그 영상을 봐주시면 작가와 작품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계문학 전집은 여러 출판사에서 계속 출간되고 있잖아요. 독자로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이 또 여러 번역가들에 의해서 늘 새로운 판본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분 좋은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열린 책들에서 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을 번역해 주셔서 독자로서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북하우스에서 박현주 번역으로 챈들러의 대표 장편 6편을 번역해 주셔서 그때 저도 본격적으로 챈들러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나긴 이별 같은 경우는 옛 애인을 두고 또 새로운 애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묘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 채널 이름을 썼던 그런 작가의 작품이라서 좀 각별한 그런 게 있습니다. 챈들러는 필립 말로라는 사설 탐정을 주인공으로 하는 여러 장편을 썼는데요. 필립 말로라는 이 캐릭터는 셜록 홈즈와 함께 문학사상 가장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탐정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시대가 다르고 또 그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도구도 다르고요. 트렌치 코트를 입고 시가를 피우며 총을 든 그런 느와르 탐정이 바로 필립 말로의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필립 말로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은 미국의 LA 또는 헐리우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꽃피우면서 성장과 퇴행을 반복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바로 필립 말로가 서 있습니다. 하드보일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먼드 챈들러를 이 정도로 알게 되고 또 평가하게 된 데는 아무래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역할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키는 레이먼드 챈들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7년 약 10년에 걸쳐서 챈들러의 장편 7편을 모두 번역을 했습니다. 괴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어떤 분야에서 최선의 것 혹은 최고의 것은 그 고유의 영역을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챈들러의 작품은 하드보일드 미스터리라는 어떤 협의의 장르를 초월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20세기의 준고전이다라고 하루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키는 또한 챈들러의 소설의 그 이야기 구조에서 하나의 원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종의 성배 탐색과 좀 같은 맥락인데요. 성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다는 그 잔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기사의 이야기,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 기원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 상실된 상태, 또 사라지거나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아 나서나 그렇게 해서 찾아내거나 복원한 것 또는 귀환한 것은 이미 더럽혀져 있거나 변질된 상태라는 것. 그래서 영원히 상실되는 이야기라고 하루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배를 찾아서 떠난 이들은 이미 출발할 때 자신들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떠나는 거죠. 그들의 믿음, 어떤 가치를 찾기 위한 헛된 탐색의 여행, 그런 이야기 구도,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립 말로의 이제 첫 장편,
빅슬립도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미 사라진 남자가 이야기 내내, 즉 현실을 지배하고 있지만 찾으려 했던 그 남자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챈들러의 선배들, 그러니까 스커피츠 제널드라든지 해밍웨이에게서도 이제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대한 개츠비에서 그 개츠비가 그토록 되찾으려고 했던 옛 연인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그 예전에 그 사랑했던 그 관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또 되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서 그 젊은 등장인물들이 계속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과정, 연인은 이미 떠났고 자기를 찾으러 와달라는 그 부탁에 주인공 남자는 다시 떠나죠. 그러면 과연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되찾는다 해도 그게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들,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또한 챈들러의 이 필름 말로의 이야기는 첫 장편인 빅슬립에서는 33살의 건장한 탐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작품인 기나긴 이별에 오면 어느덧 40을 훌쩍 넘긴 중년의 탐정으로 더욱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사로부터 얻은 교훈 덕분인지 더욱 고독해진, 그러나 더 감성적이고 말이 많아진 그런 필립 말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독자와 함께 필립 말로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세상은 더욱 비열해졌고 그 비열한 거리를 성배를 찾아 고독하게 떠나는 20세기 기사의 이미지, 그것이 바로 필립 말로입니다. 네, 이번에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으로 번역된 이 책은 김진준 번역가가 번역을 했습니다. 전문 번역가인데요. 대표 번역서가 총균쇠입니다. 이 한 권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살만 루시드의 작품을 다수 번역하셨고요. 또 스티븐 킹이라든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놀리타 같은 작품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번역가의 경우는 믿고 볼 수 있는 번역가인 것 같습니다. 하루키가 일본에서 챈들러를 번역할 때는 약 50년 만에 번역이 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대의 그런 느낌과 조응하는 번역을 했다라고 하루키는 자신의 번역에 의미를 두기도 했는데요. 2005년에 기나긴 이별은 번역이 됐었는데 약 15년 만에 새로운 번역을 만난 거라서 새로운 번역가가 챈들러의 작품을 어떻게 해석했고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떠한 감각 또 해석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지 그런 비교를 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나긴 이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은 것이 변한 필립 말로가 어느 여름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롤스로이스에서 술에 취한 채 널브러져 있는 테리 레녹스라는 젊은이를 보게 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심하게 비정하게 무관한 일에는 끼어들지 않는 것을 삶의 태도로 살아온 필립 말로에게 이 테리 레녹스는 그 묘하게 마음을 끄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리 레녹스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백발인데다 얼굴에는 긴 흉터까지 남아있고 창백한 얼굴을 지닌 젊은이입니다. 말로는 테리 레녹스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둘은 가끔 만나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는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테리 레녹스는 총을 든 채 말로를 찾아와 자신을 멕시코 국경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면서 말로는 공경에 휩싸이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테리 레녹스를 만나는 것부터 이미 필립 말로는 공경에 휘말린 거죠. 하루키의 세계가 바로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열린 책들에서 나온 이제 세계문학 전집 특유의 판형과 본문의 편집 유형을 가지고 있고요. 표지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일종의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여러
지인병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내용 속에서 테리 레녹스와 필립 말로가 저녁이 시작되는 즈음에 둘은 김릿이라는 그런 칵테일을 마시는데 화제가 되는 그런 술이고요. 또 이 장면에 대해서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팬들에게는 기나긴 이별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누게 되는 그런 김릿이라는 그런 칵테일 그게 있습니다. 이 장면도 대단히 이제 둘만의 그 짧지만 애틋한 우정의 시간 그걸 대표하는 물건입니다. 그 작품 해설로는 뭐 신의21의 기자이고 편집자이기도 했고 키노의 기자이기도 했던 김용원 씨가 작품 해설을 썼는데요. 대단히 묘한 흥미로운 그런 게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읽어보시고 바로 뒤에 이어서 김진준 번역가가 옴기니의 해설을 썼는데 그 두 글을 통해서 이 둘이 챈들러에 대해서 참 얼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만큼 아는지 또 그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좀 흥미롭게 읽은 지점이 있거든요. 그 점도 좀 읽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원의 작품 해설은 이 북하우스에서는 주로 이제 장경원 씨가 작품 해설들을 많이 맡았거든요. 이 사람의 해설과 또 그것도 좀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챈들러의 작품을 읽던, 그러니까 북하우스로 읽던 그 2004년에서 2005년은 제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느끼는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젊은 날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 시기로 대변됐던 어떤 일종의 화양연화 같은 시기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미 감지하던 그런 때 늙을 일만 남았다는 어떤 감각, 회한, 실망, 절망 그런 것들로 아주 가슴 한가득 터져버릴 것 같았던 그런 날들이 있었고요. 그때 챈들러를 읽었습니다. 뭐 챈들러만 읽은 건 아니고 대단히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 챈들러의 작품을 읽으면 또 하루케 작품을 읽으면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를 펼치고 읽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문장 또 흥미로운 대화 참 독특하게 글을 쓴다.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언정 정말 이 독특한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는 없는 그런 감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키도 그렇고 특히 챈들러나 이 하드보일드계의 작가들을 읽으면 왠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결한 문장들만을 쓰면 아주 객관적인 현실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을 쓰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문체들이고 글인데요. 수많은 세월, 수많은 시간 동안 이 필립 말로우를 연상시키는 수많은 탐정들 또는 인물들을 탄생시킨 그 오리지널에 해당하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 또 그 작가이고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읽어보십사 추천드립니다. 새로 나온 번역수로 다시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뜸했던 챈들러와 필립 말로와 만나는 또 여름 한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